내 이름은 김두철. 82이다. 이 집은 내가 40년 넘게 살아온 집이다. 손으로 지은 집이다. 흙 묻히며 벽돌 하나하나 올렸고 아내와 애들 키운 집이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나는 한 번도 이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이 집은 내 전부였다. 내 추억이고 내 터전이었다. 딸이 결혼했다. 사위는 말이 없었다. 예의는 있었지만 눈빛이 묘했다. 딸이 말했다. 아빠, 우리 형편이 좀 어려워요. 애도 생기고 잠깐만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나는 흔쾌히 허락했다. 그래, 가족이잖니.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사위는 내 눈을 피했고 딸은 내 밥을 챙겼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집 안 공기가 바뀌었다. 내 방에 노크 없이 들어오고 약통이 다른 데로 옮겨져 있고 인감 도장이 사라졌다. 도장이 안 보여. 혹시 내가 봤니? 딸은 웃었다. 아, 아빠. 그거 사위가 잠깐 썼어요. 은행에 서류 제출하려고. 아빠 명의로 대출 좀 내려고 해요. 금리가 낮대요. 우리가 매달 갚을 거예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내 명의로. 왜 내 명의로? 아빠 명의니까 담보도 되고 은행도 믿고 돈 빌려준대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 믿었다. 사위가 서류를 가져왔다. A사 용지 몇 장. 빽빽한 글씨. 뭔지도 모른 채. 나는 도장을 찍었다. 이거 인감 확인용이에요, 아버님. 그 한마디에 나는 손을 들어 도장을 꾹 눌렀다. 그게 내 모든 걸 내어준 순간이었다. 며칠 후 딸이 말했다. 아빠, 방 좀 치워주세요. 애기 공간이 부족해서요. 사위는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내 방을 훑어봤다. 나는 그날 밤 베란다에 이불을 폈다. 내 집인데 내가 구석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김두철 씨 맞으시죠? 아침 9시도 안 된 시각.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예, 접니다만 담보대출금이 3달째 미납 상태입니다. 계속 연락이 안 돼서 직접 통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해당 부동산은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은 제 겁니다. 제가 담보 잡힌 적 없는데요. 등기부상 채무자 김두철 님 맞고요. 담보 물건도 고객님 단독 명의입니다. 대출 실행은 1년 전 오은행 통해 진행됐고요. 계약서, 인감증명 모두 유효합니다. 머리가 띵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꺼졌다. 나는 그 길로 은행으로 향했다. 직원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내 이름, 내 도장, 내 서명. 사위가 가져왔던 바로 그 서류였다. 이걸로 대출이 나간 겁니다. 이게 대출 서류였다고요? 나는 똑똑히 기억했다. 사위는 말했었다. 인감 확인용입니다, 아버님. 직원은 덧붙였다. 대출금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연체는 3달째고 금요일에 경매 들어가요. 등기부 등본을 떼자 대출권자는 사위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 나는 채무자였고 사위는 수혜자였다. 집이 넘어가고 있었다. 내가 앉아서 된장찌개를 끓이던 그 부엌. 아내가 앉아 있던 거실. 손주가 뛰어놀던 마당. 모두 은행 서류 한 장으로 팔려나가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달려갔다. 딸과 사위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너희 이게 무슨 짓이냐? 사위는 눈을 피했다. 딸은 얼굴을 굳혔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화내세요? 우리도 갚으려고 했어요. 근데 형편이 좀 안 좋아졌어요. 너희가 못 갚으면 누가 책임지냐? 내가 갚아야 되잖아. 이 집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딸은 갑자기 말을 끊고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그만 나가셔야 돼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우린 아기 키우는 집이고, 이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고, 아버지가 여기 계시면 더 복잡해져요. 나는 쫓겨났다. 내가 지은 집,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지켜온 공간에서 딸과 사위는 나를 밀어냈다. 현관문이 텅 하고 닫혔다. 내가 열쇠로 만든 문인데 이젠 그 문을 열 수 없었다. 신발 한 켤레, 외투 하나, 통장 한 장. 그게 내가 가지고 나온 전부였다. 문 앞에 서 있는데 손주 울음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그러자 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었다. 문 좀 잠고, 아빠 또 돌아올까봐 무섭단 말이야. 한 걸음도 못 떼고 나는 거기서 멈췄다. 목이 메어 숨이 차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친구도 없었다. 형제는 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갈 곳이 없었다.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았다. 몸이 떨렸다. 춥다기보다 서러웠다. 폰은 오래전부터 없었다. 딸이 위험하다며 해지시켰다. 노인은 조용히 살아야 한다며. 내가 가진 건 신분증과 잔고 7,000원 남은 통장뿐이었다. 그리고 그 통장도 사위가 몇 번이나 들여다봤었다. 혹시 몰라. 그날 은행에 찾아갔다. 이 통장 자동이체 있습니까? 직원은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매달 3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치의는 사위분이시네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내 기초연금을 사위가 자동이체로 빼가고 있었다. 말도 없이, 몰래, 계획적으로. 나는 그날 밤 지하철 종점 근처 찜질방에 들어갔다. 5,000원을 내고 좁은 매트 한 칸에 몸을 눕혔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게 뭘까? 내가 믿은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 이대로 사라질 수 없다고, 이대로는 못 죽겠다고 나는 되뇌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다시 은행에 갔다. 혹시 내 이름으로 대출된 서류 자본 받을 수 있습니까?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법적으로 고객님 명의니까 가능합니다. 필요한 사유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싶어서요. 그 순간부터 나는 싸울 준비를 시작했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 뭉치를 들고 나는 구청 복지과를 찾았다. 상담실 문을 열자 젊은 공무원이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나는 모든 걸 말했다. 딸과 사위, 대출 서류, 자동이체, 쫓겨난 날까지. 직원은 처음엔 멍하더니 말없이 내 쪽으로 의자를 끌어당겼다.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을 연결해 줬다. 변호사는 말했다. 사기와 명예도용, 강압에 의한 계약일 수 있습니다. 일단 대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배운 게 없어서요. 그날 받은 서류도 이해 못했고, 사위 말만 믿고 도장 찍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멀쩡하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왔다. 보낸 사람은 딸. 내용은 이랬다.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서. 사위와 딸이 내가 치매 초기 증세가 있어 금전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한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나는 법적으로 무력한 노인이 된다. 내 통장, 내 재산, 내 말 한마디조차 그들 허락 없인 불가능해진다. 정신이 퍼뜩 들었다. 이건 쫓아낸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들은 날 완전히 없애려는 중이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 갔다. 정신건강의학과에 스스로 진료를 예약하고 치매 검사를 요청했다. 의사는 정색하며 말했다. 어르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지력, 판단력, 정서 모두 정상입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진료실 한복판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들이 날 치매라고 합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의사 양반. 검사 결과지와 진단서를 들고 나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두 손으로 진단서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반격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문을 열었다. 손에는 A사 서류 봉투, 그 안엔 치매 무혐의 진단서, 은행 대출 서류 사본, 자동이체 내역,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다. 접수하시려는 사건 내용은 어떻게 되시나요? 직원의 물음에 나는 딱 한마디 했다. 내 자식이 날 팔아먹었습니다. 경찰은 귀를 의심했다. 그러더니 서류를 찬찬히 넘겨봤다. 이건 사위가 어르신 명의로 대출을 낸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대출금을 갚지도 않았습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지금은 찜질방에 몸을 누이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는 입을 꾹 다물더니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위임 없이 명의도용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기, 횡령, 강요 모두 검토 가능성 있습니다. 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딸과 사위의 이름이 고소장에 적히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이 손떨림을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정의뿐이었다. 며칠 후, 딸과 사위가 경찰서에 불려왔다. 나는 조사실 맞은편, 면담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위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딸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나는 입을 열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잊었구나. 우리도 힘들었어요. 그냥 잠깐 빌린 거였어요. 잠깐 빌렸다고? 그게 이유가 돼. 내 집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아놓고 내 기초연금까지 자동이체해 가고 거기다 날 치매로 몰아넣고 후견인 신청까지 해. 사위가 입을 열었다. 그건 변호사가 하라 했어. 나는 분노에 몸이 떨렸다. 내가 너희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도대체 왜 날 없애려 했니? 딸은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고소는 정식 수사로 넘어갔다. 경찰은 사위의 계좌, 자동이체 내역, 문서 위조 가능성까지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긴급 집행정지 인용됐습니다. 경매는 당분간 보류됩니다. 나는 눈물 대신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세상에 발을 디딘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법원 앞 벤치에 앉았다. 손에는 떨리는 종이 한 장, 가정법원 3호 법정 소환장, 피고 사위, 공동피고 딸. 입안이 바짝 말랐다.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딸의 이름이 적힌 고소장, 사위의 명예 도용 증거, 내 기초연금이 빠져나간 통장 내역, 그리고 딸이 낸 후견인 심판 청구서. 모든 것이 쌓여 오늘 이 법정으로 온 것이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딸과 사위는 법정 한쪽에 앉아 있었다. 사위는 변호사 옆에 붙어 있었고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나를 보지 않았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본 사건은 김두철 원고가 피고 2명에게 명의도용, 사기, 강요 혐의로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를 병행해 제기한 사건입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머리 위로 조명이 비쳤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말했다. 저는 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 속을 보는 눈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그 사위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 집을 팔고 제 연금을 빼가고 심지어 절 치매 환자로 몰아넣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재판장은 사위에게 물었다. 피고 반론 있으십니까? 사위는 변호사를 바라봤고 변호사는 꺼내 들었던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피고는 일부 혐의를 인정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다만 고의는 없었으며 경제적 곤란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 주장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고의가 아니면 왜 내 서명을 유도했고 왜 몰래 인감증명서를 떼었으며 왜
내 연금을 당신 통장으로 빼갔습니까?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었다. 피고 김호, 박오호에게 사기 및 강요, 명의도용의 혐의가 일부 인정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총 8,3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기초연금 자동이체 해지와 후견인 청구 취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집행은 모두 무효로 판시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은 끝내 울었다. 사위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왜 울었는지는 이제 상관없었다. 나는 돌아가야 했다. 내 집으로, 내 삶으로. 몇 주 후, 나는 다시 그 마당을 밟았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낡은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이며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이 집은 결국 내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나를 지켜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노인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